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40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했는데요. 요즘 40은 결혼하기에 늦지도 않았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 남편이 아니고서야 쉽게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 외모 때문인데요. 제가 거울을 보는 것도 꺼려질 만큼 못생겼습니다. 작은 눈에 매부리코, 앞으로 툭 튀어나온 치아, 그리고 널찍한 주걱턱까지 제 얼굴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죠? 게다가 키도 작고 몸매도 볼품이 없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 남자를 사귀어보기는커녕 제 곁에 오는 남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작년에 엄마가 주선해준 선을 보고 남편과 인연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을 처음 보자마자 마음이 끌렸어요. 저희 동네에서 그렇게 피부가 하얀 남자는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은 집안은 평범한데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이었어요. 제 외모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늘 친절하고 배려가 넘치는 데다가 저에게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다, 이 남자를 놓치면 평생 혼자 늙어 죽고 말 거야 하고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속전속결로 결혼이 이어졌답니다. 저는 첫날 밤을 기대하며 예쁜 속옷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를 아껴주고 싶어. 조금만 더 이렇게 손만 잡고 자자. 하며 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나 싶었어요. 그러나 결혼 한 달 뒤에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대뜸 당신 아버지가 가진 땅 말이야. 우리한테 언제 물려주신대? 나 그거 팔아서 도시로 떠나고 싶어. 남들처럼 사업도 하고 사장님 소리도 듣고 싶단 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라며 저를 닥달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잡고 싶었기에 매일 아빠한테 졸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언제 팔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했어요. 곧 물려주실 거라는 거짓말만 늘어놓았죠. 남편이 의심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아빠한테 받은 결혼 축하금을 조금씩 빼서 남편에게 용돈으로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고맙다고 제 볼에 뽀뽀를 해주었어요. 저는 매일 속옷을 준비하며 잠자리를 준비했지만 남편은 아직 아니라며 저를 더 아껴주겠다고 미루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 사람도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명색이 유부녀인데 아직도 처녀네? 라며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와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인데 그 정도도 못 참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며칠 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아빠를 직접 찾아가 땅을 언제 주실 거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저에게 이건 사기야, 사기! 땅이 없었으면 당신하고 결혼은 하지도 않았다고! 하며 으름장을 놓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 우리 아빠가 땅이 없었으면 나랑 결혼을 안 했다고? 그럼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야? 라고 물었더니 저를 보고 비웃기 시작하며 야, 거울 좀 봐라. 내가 너 뭐가 볼 게 있다고 그냥 결혼하냐? 재산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별로 볼 것도 없는 집구석이었잖아.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우는 얼굴은 더 못생겼다고 욕을 하며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튿날 저는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는 남편에게 버림당할까봐 무서웠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빠에게 남편의 사업자금 좀 빌려달라고 사정했더니 내가 돈이 어딨니? 너 시집 갈 때 탈탈 털어서 준 게 다야. 그린벨트가 풀리려면 아직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누가 대출을 해주기라도 하니?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하며 한숨 섞인 말을 하셨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현재 상황을 다시 말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남편의 사업자금을 모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듣기 힘든 욕설을 뱉는 겁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그 남자는 더 이상 없었어요. 저는 무섭기도 했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날 버리지만 말아줘. 부탁이야. 하며 남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뿌리치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저를 막대했고 저는 매일 울먹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저는 너무 우울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답니다. 저에겐 친구도 거의 없었어요. 절친한 친구는 딱 한 명이 전부였죠. 그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도 처음 보는 거라 너무 반가웠고 친구는 내심 서운하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안부 인사만 1시간을 했고 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 앞에서 참아왔던 눈물을 비오듯 쏟아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아는 것처럼 말했어요. 네 남편 때문이지? 어떻게 알았어? 내 얼굴에 쓰여있니? 라고 묻자 제 남편을 동네에서 자주 봤다는 겁니다. 다른 여자와 밥을 먹는 것은 물론 팔짱을 끼고 모텔을 가는 것까지 봤다고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제 눈을 보자마자 친구가 고백한 거죠. 저랑은 아직 잠자리도 한 번 안 했으면서 다른 여자와는 버젓이 남자 구실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저만 바보였어요. 아빠의 땅을 보고 결혼한 게 확실해졌죠. 친구와 슬픔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왔는데 아는 체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사람이냐? 사기꾼이지. 절로 꺼져라. 그 말에 저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퍼부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막 쏟아냈어요. 그러자 남편은 피식 웃으면서 그럼 내가 너랑 같이 잘 줄 알았냐? 하는 겁니다. 남편은 옷을 차려입고는 나 여자친구 만나러 나간다 말하고 나갔어요. 어이가 없었고 황당했어요.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우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밤에도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답니다. 남편은 집에 일주일에 2-3번 들렸어요. 저한테 돈을 달라는 명분으로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용돈 같은 건 받을 생각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제 얼굴에 손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빨갛게 부어오른 볼을 잡고 남편을 노려보았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너 진짜 못생겼다. 성형수술이라도 좀 해라. 라고 말하며 제 지갑을 뒤져 돈을 꺼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렸건만 또 손을 올리려고 해서 뒤로 물러서고 말았네요. 그렇게 남편이 밖으로 나가고 나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죠. 저는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혼할까 봐요. 제 말에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저희 아빠는 이혼은 좀 그렇지 않니? 좀 참아봐.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며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저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를 따라 나오시면서 네 남편이 허구한 날 찾아와서 땅 내놔라 돈 내놔라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어. 그 말을 듣자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결정해야 했어요. 남편과의 이혼을 말이에요. 이제는 제 인생에 남자는 없다고 생각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아니 저만큼 못생긴 여자가 성형수술을 해서 엄청난 미인이 되어 나타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방망이질을 시작했어요. 그래, 저거야. 저 여자도 저 정도로 예뻐진다면 나도 예뻐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통장을 꺼내서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몽땅 성형하기에는 부족했어요. 조금 있다가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제 얼굴에 손을 대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 아빠를 찾아가서 못 살게 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또 제 얼굴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튿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엉엉 울면서 네 아빠 돌아가셨다. 어떡하면 좋니? 하며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장 달려가 아빠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상주 노릇을 했어요. 당연히 유산 때문이었죠. 나가라고 해도 절대 꿈쩍하지 않더군요. 조문객이 빠지자 제 귀에 대고 이제 너희 엄마만 죽으면 땅은 내 거야. 라며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웃는 거예요. 장례가 끝나고 다시 남편은 집에 가끔 들어와서 돈이나 뜯어가는 한심한 놈으로 돌아왔죠. 며칠 뒤 아빠가 저에게 선물이라도 한 것처럼 그린벨트가 풀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 땅을 남편 몰래 팔아서
엄마와 살 집을 구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죠. 바로 성형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문자로 잠시 출장 다녀온다고 보냈는데 답장은 역시나 오지 않더군요. 이제 곧 그린벨트가 풀렸다는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남편은 난리를 치며 저를 찾아올 겁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기로 했어요. 저는 먼저 서울에 있는 병원을 예약했어요. 수술하고 2달은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지낼 숙소도 마련해 주었죠. 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도요. 아무도 모르게 다른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거든요. 성형수술은 성공적으로 되었지만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누워서 얇은 호스로 물을 마시는가 하면 씹는 음식은 아예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저절로 다이어트도 되었네요. 3달이 지나고 휴대폰을 열어보았는데 부재중 전화의 대부분은 엄마와 친한 친구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붕대를 풀고 모든 붓기와 멍이 빠지는데 2주가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거울을 다시 보는데 다른 여자가 저를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너 참 예쁘다 라고 저에게 칭찬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할 일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혼하고 동네에서 벗어나는 거였죠. 지긋지긋하네요. 아직도 80년대에서 멈춰진 그 동네가 말이에요. 저는 일단 친구부터 만나서 제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친구는 대성통곡을 하며 저를 껴안았고 새로운 삶을 축하한다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똑바로 한참을 보시더니 그제야 저를 알아보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잘했다고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망할 놈의 남편만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집에 들어갔더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낮 시간인데 회사도 안 가고 말이죠. 아마 이 집을 팔고 사업을 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서류를 던지며 자, 사인해. 빨리 이혼하고 각자 알아서 살자. 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누구? 라고 물으면서 이혼 서류에 제 이름을 확인하더군요. 너냐? 진짜 나랑 결혼한 그 못난이 맞아? 왜? 그때처럼 토 나오는 얼굴은 아닌가 보네? 야, 너 성공했구나. 나한테 잘 보이려고 얼굴을 갈아엎고 왔어. 남편 놈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혼 서류도 제가 쇼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제가 남편과 끝까지 살고 싶어서 성형을 하고 돌아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러자 소파에 앉더니 이혼 서류를 손으로 찢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더니 저랑은 이혼할 마음이 없다면서 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동안 내가 실수한 거 만회하게 해줘. 라며 뻔뻔하게 나옵디다. 저는 됐어, 끝내. 아니지, 우리가 언제 시작이라도 했었냐? 그리고 그린벨트 풀려서 땅은 이미 팔렸어. 그러니까 그냥 꺼져. 라고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못 믿겠다며 저희 아빠의 땅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그리고는 포크레인이 땅을 갈고 있는 걸 보고 저에게 전화해서 저기요, 땅 판 돈은 어딨어? 나랑 같이 서울로 가자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지금 이 집도 팔았어. 당신 짐은 집 앞에 놓고 갈게. 잘 있어. 하고 끊어버렸답니다. 다음날 바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 사정을 모두 들은 변호사는 위자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그래도 세상에 내 편은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다가 어떤 남자와 부딪혔어요. 그 사람은 떨어진 제 휴대폰을 주워주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짝사랑했던 동창생이었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동창생은 저를 보며 어? 하고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고 말을 이으려는데 진짜 예쁘시네요. 와, 그쪽 같은 분의 남편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겠어요? 라며 상상도 못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 남편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니 이게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린가 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제가 예쁘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동창생과 대화를 더 하고 싶었어요. 제가 머뭇거리자 그 친구가 커피 한잔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따라갔죠. 그런데 카페에서 커피를 홀짝이던 동창생이 갑자기
그래서 언제 이혼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되물었죠. 동창은 제가 이혼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이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소송을 할 거라고 말했고 그 친구는 파이팅하며 응원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저에게 명함도 안 주고 전화번호도 묻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짝사랑은 추억일 뿐이구나 하고 단념했답니다. 남편은 며칠 후에 이혼 소장을 보고 친정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저희 엄마에게 90도로 인사를 드리며 저를 데리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어머님, 저 절대 이혼 못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가시더니 소금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남편에게 뿌려댔는데 제 속이 아주 후련했습니다. 2주일 뒤 법원에서 나오는 저의 얼굴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고 전 남편은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나왔어요. 그이가 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남편은 온갖 인상을 쓰며 저에게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냐? 넌 아직도 그 못난 일 뿐이야. 알아? 하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짝사랑하던 동창생이 꽃다발을 들고 법원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가 저에게 꽃을 주더니 이혼 축하해 하며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전 남편은 그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고요. 그리고 저에게 꽃을 전한 친구가 제 전 남편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저는 왜 저러지? 무슨 말을 하려나? 하며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동창 녀석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는 겁니다. 전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넘어졌고 무슨 말을 했는데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곤 이 친구가 야,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어디 때릴 사람이 없어서 여자를 때려. 너 같은 놈은 뜨거운 맛 좀 봐야 해. 하며 전 남편의 급소를 구두로 짓눌렀어요. 그 순간 너무 놀랐는데 속이 너무 시원했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꽃다발과 전 남편에게 복수까지 말이죠.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진 남자가 저에게 꽃을 주는 걸 보여준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되돌려 주었으니 더할 나위 없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을 만들어준 친구에게 괜찮냐고 물었더니 주먹이 조금 아프다며 엄살을 피우더군요.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뒹굴던 전 남편의 모습이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도망을 쳤습니다. 동창 녀석이 변호사인데 법원 앞에서 사람을 때렸다는 소문이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냅다 달렸습니다. 5분을 넘게 달리다가 저는 짝사랑하던 동창생의 손을 뿌리쳤어요.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너 카페에서 진숙이랑 부둥 껴안고 우는 거 봤어. 둘이 이혼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고. 제가 그 말에 왜 지난번에는 모른 척했냐고 물었더니 제가 모른 척해서 똑같이 따라했다는 겁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었고 동창생도 저를 따라 헛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짝사랑하던 동창생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친 거였습니다. 잘생긴 게 직업까지 좋으니 누가 그 친구의 마누라가 될지 벌써부터 배가 아파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자꾸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말이죠. 그래서 야, 너 나 좋아하냐? 라고 물었더니 야, 너 바보냐? 당연한 걸 왜 물어? 내가 너 때문에 난생 처음 주먹질까지 했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겠니? 라고 뻔뻔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친구야, 나 이혼녀에다가 성형녀야. 요즘 남자들이 말하는 성괴라고. 내 전 얼굴 기억하지? 그 얼굴 떠올리고 포기해라. 너 나 고등학교 때 3년이나 좋아했잖아. 이젠 아닌 거야? 글쎄, 제가 학교에서 그 동창생을 좋아하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없었대요. 얼굴에 티가 그렇게 많이 났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저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창생은 너 그때도 못생기진 않았어. 매력 있었어. 그것도 너만 몰랐지? 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좋아했던 날들이 떠올랐고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와 저는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40이나 되었는데도 어릴 적 추억이 그대로 되살아나서 너무 행복했죠. 그렇게 저는 이 친구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나 봅니다. 40년을 살고서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았으니 말이에요. 우리는 2년간 뜨거운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고요. 지금은 임신 3개월 차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 아이가 내 성형전 얼굴처럼 생겨도 사랑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 남편은 난 당신의 예전 얼굴이 더 좋아. 그때도 사랑스러웠어. 하며 저를 감동시킨답니다. 저에게는 두 번의 삶이 있었어요. 성형을 하기 전과 성형을 한 지금의 삶이죠. 못생겼다고 놀림만 받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그때 제 모습이 가끔 그립기도 하네요. 지금은 어딜 가도 미인이란 소리를 듣는데 아직도 제 자신이 예쁜지 의구심이 든답니다. 성형 전에 제 마음은 정말 순수하고 바보처럼 착했는데 지금은 완전 반대거든요. 마음도 같이 고쳐졌나 싶기도 하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크게 특별하지 않지만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듣는 당신은 참 예쁜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윤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군자는 반드시 함께 지내는 사람에 대해 신중하게 여긴다 했습니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좋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그런 사람들처럼 현명함과 선함에 물들게 되는데 자신보다 못한 사람 혹은 나쁜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소금에 절인 생선 가게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절로 생선 냄새가 몸에 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항상 신중 또 신중했습니다. 중학교에서 윤리교사를 담당하면서도 항상 학생들에게 신중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했고 좋은 무리끼리 짝을 지어다니라고 이야기해왔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구분하며 살았고 제 이런 성격 탓에 다른 사람과 쉽게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직업과 성격 특성상 주변 사람에게 소개를 받고 좀 가까워지려고 하면 상대방이 매우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 하더군요. 저 역시 쉽게 마음을 주지 않고 탐색하는 과정을 오래 거치게 되었죠. 상대방은 제 이런 신중함을 집요함 또는 소심함으로 여기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처받거나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 때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될 여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남들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죠.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울 것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딱 30대까지더군요. 분명히 같은 상황, 같은 말을 하는데도 40대가 넘어가니 주변에서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30대까지는 어머 오빠,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한테 잘 어울리는 가방 같은데.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할지니 꼭 사야 한다면 백화점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구경을 합시다. 본인이 명품이라면 비싼 거 살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내가 명품인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하긴 내가 이쁘니까 아무거나 들어도 다 명품 같긴 하지. 이랬었는데 40대가 되니 이 옷 괜찮지 않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할지니 백화점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내가 언제 사달래요? 나도 돈 있어요. 그냥 나한테 어울리는지만 봐달라고요. 이렇게 날 머쓱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지더니만 50대가 가까워지니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여자들의 말에 왜 주눅이 들게 되는지 참 의아해지더군요. 상대 여자분도 저한테 딱히 뭘 사달라고 하거나 하진 않지만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뭘 구경하는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만 그 말이 나왔네요.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할지니 와,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나이 먹어서까지 혼자면 다 이유가 있다던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사람이 생각나는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된 소비 생활을 위해서 괜한 돈 쓰지 말라고 걱정해주는 것이고 사람의 인연은 모르는 것이기에 지금은 호감이 없더라도 혹시나 서로 호감이 생기고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경제관념은 서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깊은 생각을 모르는 이가 참 많더군요.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던 20, 30대와는 다르게 나이가 들수록 소개를 받더라도 매사 조심스러워지고 말 한마디에도 내가 지금 훈계를 받으러 온 건가 인생의 단짝을 구하러 나온 건가 헷갈렸습니다. 나이를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여자분들을 소개받는 직업 선택의 폭도 좁아졌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것이 가정 경제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에
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건은 딱 하나. 일을 하는 여자. 이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처럼 저 같은 교사 위주로 소개를 시켜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분들은 결혼을 빨리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교사분들을 선호하여 카리스마 넘치게 적극적인 만남을 유도하였지만 제 의도와는 다르게 그분들은 다른 분들과 호다닥 결혼을 하셔서 다시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죽기 전에 손주 녀석을 꼭 안아보고 싶었는데 손주는커녕 며느리도 못 보고 가는 게 아닌가 싶다.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니 어머니께서도 때를 기다리시는 게 단날가 빠진 집신을 누가 주워가겠어? 그리고 요즘 누가 집신 신니? 응? 네가 집신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여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여? 시대에 맞게 살아야 여자가 붙든할 거 아니여? 너무 애 잡고 그러지 마쇼. 사람은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좋아한다고 플라톤이 그리 말하지 않았소. 역시 아버지께서 저와 생각이 같으시니 저도 동감입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플라톤인지 풀떼기인지 당신 때문에 애가 여태 이러는 거야. 둘 다 나가! 이렇게 하여 저는 어쩔 수 없이 더 적극적으로 만남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손주를 안겨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물론 제가 아직 그 기능이 멀쩡한지 시험해보지 않은 터라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을지 그게 매우 걱정이긴 했지만요. 저는 걱정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업을 하면서도 인연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하는 잡생각에 빠져 통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호감을 느끼는 기준이 뭐니? 첫 만남에 필이 빡 꽂히는 거요. 첫 만남에 필이 팍이라. 굉장히 어렵구나. 뭐가 어려워요? 좋으면 그냥 들이대는 거죠. 필이 꽂히면 들이대? 네, 당연하죠. 그럼 상대방도 나한테 호감을 느끼게 돼? 그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 처음으로 첫 만남에 필이 꽂히는 상대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무리 만남이 급하더라도 아무나 결혼을 할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전 누구를 만나든 간에 상대에게 괜찮은 남자가 될 자신은 있었습니다. 다만 제 눈에 차는 상대를 만나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래서 씁쓸하게 혼자 포장마차에 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리에 사람은 참 많은데 저 사람들 중에 왜 내 짝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 한 여인이 포장마차로 들어서더군요. 닭꼬치 하나를 사서 유유히 돌아서는 여자. 짧은 치마에 날리는 머리카락, 섹시한 그 눈빛. 필이 꽂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한눈에 반한 여성이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매우 망설였습니다. 아, 그렇지, 들이대라고? 갑자기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포장마차 계산을 하고 쫓아가려는데 긴장해서인지 동전을 바닥에 다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하나 죽고 싶었지만 마음이 초조하여 제 성격에 동전 몇 개를 포기해가며 그냥 빨리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서 그녀를 찾을 수가 없더군요. 이런 기회가 온다면 그때 꼭 자리를 박차고 나오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술을 마저 먹으려고 터벅터벅 포장마차로 들어갔더니 사장님께서 절 보시고는 웬일로 잔돈도 버리고 그냥 가나 했네. 선생님이 혼자시라고 했던가? 혹시 아까 그 이쁜 사람 쫓아가려고 했던 거야? 그 사람 인기 많어. 프리랜서인가 모식인가. 암튼 여기 단골인데 싹싹하고 이뻐서 다들 눈독 들인다니까. 사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세요? 뭐 잘 알지는 않지만 우리 단골이니까. 내가 어떻게 엮어줘 볼까? 그럼 저야 감사하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명함이나 주고 가면 내가 전해줄게. 선생이 무슨 명함이 있겠습니까? 저는 갖고 있던 공책 한 귀퉁이를 쭉 찢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기대를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되던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칠 잠도 안 왔네요. 포장마차에 또 찾아가면 괜히 제가 급해 보이고 그럼 또 선생 체면에 말이 아니게 되니 그냥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연락이 오더군요. 목요일 저녁 포장마차에서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았고요. 목요일이 되기까지 하루가 1년 같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생들이 선보냐고 놀려대며 눈치를 챘지만
대낮부터 긴장되는 표정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듯 심신을 갈고 닦은 후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닭꼬치를 시켜놓고 한 30분을 앉아 기다리면서 찬물만 마셔댔네요. 서영님은 제 모습이 재밌어 보였는지 한참을 놀려댔지만 저는 하도 긴장한 탓에 뭐라고 놀리시는지 하나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막혀서. 아닙니다.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선생님이시라고요?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보이시네요. 실례지만 어떤 일을... 저요? 그냥 노래해요. 포장마차 사장님께서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노래를 하는 프리랜서라?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게 되더군요. 섹시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 역시 예사롭지 않았는데 노래방 도우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전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항상 여기 오거든요. 시간 되시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유유히 떠났습니다. 매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더 만나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노래방 도우미라 남들 다 퇴근하고 나서 일을 해야만 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제가 꿈꿔왔던 아내의 직업상과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완벽한 외형, 평생 제가 이런 사람을 또 만날 기회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50의 첫사랑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지만 저는 드디어 첫사랑을 만나고 만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흔히 사랑에 빠진 남녀가 겪는 그 고통을 혼자 겪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녀 생각뿐이었고 그녀만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가시질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직업이 매우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와 잘 돼서 집에 소개를 시키는 상상을 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것 같았거든요. 물론 혼자 김칫국 마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기에 그녀가 저에게 금방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신기한 일이기에 그녀와 제가 이렇게 만난 것도 어찌 보면 인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삶에는 좋은 인연도 있지만 나쁜 인연도 있는 법이기에 저는 그녀와 좋은 인연이길 바라며 그 다음 주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그날이 왔고 그녀를 만나러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직업에 대해 마음이 걸린 터라 그녀의 일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이라 했지만 외모는 30대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취미생활, 평소 습관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저와 취향이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아쉽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녀는 보통 낮에 시간이 된다고 했지만 저는 낮에 학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았죠. 주말은 그녀가 더 바쁘다고 하기에 만날 수조차 없었고요. 그녀와 함께 나눈 대화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지금껏 평범하게 느껴졌던 일상이 새롭게 다가올 정도로요. 언제는 기다려도 안 오는 날이 있었지만 사정이 생겨서 그런가 보다 싶어 딱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선생 체면에 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요. 하지만 그녀를 만나기 위해 매주 그 포장마차에 들리는 것을 빼먹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용기를 냈고 그녀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데 가서 맛있는 식사도 사드리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까요? 그래요? 그럼 제가 다음 주 저녁에 시간을 비워볼게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끼니를 해결하는 일에 불과한 식사에 이렇게 큰 돈을 쓴다는 건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만나니 사람이 또 달라 보이더군요. 평소 짧은 치마와 캐주얼한 복장과는 다르게 그녀는 그날따라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와주었고 그 단아하고 정갈한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뜩 분위기에 취하고 고급 레스토랑의 와인에 취했습니다. 와인 한 병을 해치우고 2차로는 그녀와 제가 즐겨가는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여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도 처음이고 술을 많이 마셔본 것도 처음이라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성이라는 것을 놓고 말았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그녀를 부축해준 것까지는 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을 알 수 없으니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그녀를 재우고 나갈 생각이었죠. 정말입니다. 저는 교양 있는 남성이기 때문에 허튼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 필름이 끊기고야 말았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세상이 뱅뱅 돌고 계단에서 떨어진 것처럼 온몸이 쑤시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보니 세상에 제가 그녀 옆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참하게 널브러진 옷가지들이 그때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었지만 저는 도저히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울고 싶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아직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니 기억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쉽게 잠자리를 하는 남자라고 생각하면 큰일이기에 저는 몰래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옷을 주섬주섬 주워입고 슬그머니 나가려는데 톡! 침대에서 팔이 쑥 나와 그녀가 제 다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깜짝이야! 깼어요? 선생님, 어디 가려고요? 아니, 머리가 아파서. 그럼 편의점에서 숙취 음료 좀 사다 줄래요? 저는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술 기운에 가뜩이나 머리가 아팠는데 이런 걱정으로 인해 머리가 깨질 것만 같더군요. 저는 편의점에 가서 숙취 음료를 산 후에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곤히 잠들어 있었고요. 저는 대빨리 그곳에 빠져나왔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저를 부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지만 그녀는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녀와 저의 관계에 대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는 쏙 들지만 직업 간의 차이로 인해 하룻밤의 불장난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차이를 극복하고 정식으로 교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도저히 기억은 나질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책임질 행동을 한 것 같으니 정식으로 교제를 하자고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신상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거절당하더라도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날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이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나이가 많다 뿐이지 어디 빠진 구석이 더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잘생겼다는 말도 들었다고요. 그렇게 그 다음 주에 전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고백을 할 생각을 하니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창피한 일이니 포장마차에서 티나게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주변에서 그녀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렸죠. 때마침 그녀는 나타났고 간단한 식사를 한 후 어디론가 향하더군요. 저는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래방 도우미로 살았어도 나를 만나 새로운 삶을 함께하면 되는 것이니 나와 함께해줘. 이 말을 준비하며 꽃 한 다발을 품에 안고 적절한 때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녀는 간판도 하나 없는 아주 허름한 지하실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은 분위기에 맞질 않으니 그녀가 일을 마치면 근사한 곳에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그녀는 그 지하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짧은 치마에 몸매가 드러나는 티셔츠를 입은 그녀는 참으로 매혹적이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도 참으로 아름다웠죠. 그런데 그녀가 머리를 쓸어넘기는 순간 땀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고 낯설고 허름한 지하실에서 땀을 흘리며 나온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아무리 직업이 그렇다고 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 생각했죠. 저는 그녀의 눈에 띄지 않게 서둘러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머, 선생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아, 이거 저 주려고 갖고 오셨구나. 고마워요. 그럼 여기까지 오셨으니 잠시 들어가실래요? 하필 꽃을 들고 있던 바람에 싫다고 말도 못하고 저는 얼결에 그녀의 손에 이끌려 지하로 향했습니다. 지하실로 향하면서도 요즘 여성들이 아무리 쿨하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혼란스러움에 다리가 다 후들거렸네요. 저도 그녀처럼, 아니 요즘 사람들처럼 쿨한 척하려고 애써 미소도 지어보려고 했지만 저에겐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리를 겨우 붙들고 긴 계단을 내려간 끝에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겉보기와는 전혀 다르게 강의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안으로 저를 안내하고는 어머, 선생님 더우셨구나.
여기 에어컨이 없어서 힘들긴 한데 선생님은 선풍기 쐬고 계세요. 선생님이 꽃다발도 주셨으니 저도 보답으로 노래 선물 해드릴게요. 하면서 조그만 교탁 앞에 서더군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니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액자로 걸려있고 그녀의 이름과 함께 선생님 사랑해요 하는 엽서들이 벽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녀의 노래가 시작되었어요. 야, 천사가 다가와 제 귀에 속삭이면 이런 느낌일까요?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고음 부분에서의 카리스마는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라 노래교실 강사였어요. 제가 기다렸던 허름했던 그쪽은 뒷문이고 건물 앞쪽에는 노래교실이라고 간판도 떡하니 있었습니다. 열악한 교실 환경으로 인해 지하실은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가 하나 있긴 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더울까봐 그녀는 항상 선풍기를 학생들에게 양보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땀을 흘리면서도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그야말로 프로페셔널한 참 선생이었던 거죠. 저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며 사과도 했죠. 그녀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매우 크게 웃더군요. 물론 노래방 도우미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저의 큰 잘못이라 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녀를 만나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사고를 쳐서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아버지가 되었고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가니 아버지는 물론이고 어머니까지 기겁을 하시며 그녀를 공주님 대하듯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에 며느리와 손주까지 안겨드릴 수 있게 되어 뒤늦은 나이에 제대로 효도를 해드렸네요. 이제 막 옹알이를 하는 아들을 보며 하루하루가 참 행복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뿌듯합니다. 이 행복하고 뿌듯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내보아요. 혹시나 저처럼 철없이 고집만 피우고 잘난 척만 해댔던 노총각분들이 이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자신만이 가진 엄격한 기준을 좀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건 어떠실련지요? 세상의 모든 노총각이요, 파이팅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연이 가득하죠. 여기 사연만 봐도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겪은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댓글도 많이 달고 오지랖 넓게 걱정도 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네요. 그런 저에게도 상상도 못할 만한 사연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해봅니다. 구독자분들의 댓글과 오지랖 모두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들을까봐 사는 곳은 밝히지 못하겠네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저는 국민학교 교육을 받은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답니다. 저는 14살부터 줄곧 식당 일을 하거나 배달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배달을 할 때는 친구들이 하교하는 모습을 볼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먼저 사회에 뛰어들어 돈을 벌고 있는 제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했어요. 10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곧 집안에서 선을 잡아 저를 시집을 보내려고 하더군요. 저는 모아둔 돈도 있고 하니 꽤 괜찮은 남자와 결혼을 할 줄 알았답니다. 선자리에서 만난 남편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조각처럼 잘생겼고 매너도 있는 남자였죠. 저는 단번에 결혼을 결심했고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결혼은 한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투자했답니다. 사업은 잘 되기 시작했고 저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죠. 말 그대로 겹경사가 이뤄진 거였어요. 아들을 낳은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고 남편도 저에게 정말 고맙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네요. 제 남편은 사업이 아닌 도박을 해온 것이고 제 돈을 몽땅 날리고 심지어 도박비까지 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빚쟁이들이 저희 집을 매일같이 찾아왔고 당장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겁을 주는 악몽 같은 시간은 계속 이어졌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 남편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다가 오토바이에 치여 죽음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저와 아들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게 되었죠. 장례식장에 빚쟁이들이 찾아왔지만 법적으로 저에게 돈을 받을 방법이 없자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제 여동생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빚쟁이들을 내쫓아준 덕분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서빙과 배달을 하는 일을 이어가는 거였어요. 제가 일을 하는 동안 갓난쟁이 아들은 항상 보자기로 제 등에 엎여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의 몸은 금방 지쳤고 집으로 돌아가면 쓰러지듯 잠에 들었죠. 아들에게 특별히 해준 게 없었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주지 못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의 분유값만 해도 저에겐 너무 버거운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에게 제대로 못해줘서 그런지 아들은 점차 커가며 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담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죽은 남편처럼 도박판에 빠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아들을 매일 타일렀어요. 태경아,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술을 마시니 담배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데. 그리 하지 말라고 막지 않을 테니 좀 줄이기만 해라. 그리고 도박 같은 건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네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지? 어차피 제가 말려도 그만두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도박을 제외하고 다른 건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박을 하지 말랬더니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오토바이에 치여 죽었다는 걸 수십 번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당당히 오토바이를 끌고 집으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리고 말았어요.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가 너더러 공부를 하라고 했니?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니? 다 이해해준다고 했더니 이번엔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거야? 네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몇 번을 더 이야기해 정신을 차릴 거야. 그렇게 몰아쳤더니 아들은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아 진짜 꼭 내가 죽길 바라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네. 조심히 타면 될 거 아니야.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잔소리는. 엄마가 오토바이 사준 것도 아니면서. 나도 매일 친구 오토바이 빌려 타는 것도 창피해 죽겠어. 라며 저에게 대들더라고요. 아무리 아빠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아들이 너무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버는 돈은 월세를 내고 아들의 교육비와 용돈으로 대부분이 지출되는데 아들은 저에게 조금의 감사함도 없이 매일 볼멘 소리만 한답니다. 아들과의 문제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식당에서도 있었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술에 취해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날도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언성을 높이던 손님이 둘이 있었는데 한 손님이 자꾸 저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며 팔을 붙잡았고 저는 여느 때처럼 팔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불쾌함을 표현했고 손님은 잠깐 자리에 앉으라며 치근댔어요. 계속된 저의 거절에 화가 난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때릴 신용을 하는데 겁을 먹은 저는 뒷걸음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식당 문이 열리고 손님에게 누군가 달려들었어요. 손님을 때려 눕히고 주먹질을 한 건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누군가에게 당하는 건 싫었나 봅니다. 같이 오토바이를 타던 친구들까지 합세해서 손님을 위협했고 제가 말리고 나서야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고맙다 태경아 라고 말하며 아들의 손을 잡으려고 했고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며 다른 일 하면 안 돼?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라며 화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엄마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망가져가는 아들을 두고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아들과 제 사이는 멀어져만 갔고 작은 대화도 오가지 않는 지경까지 가버렸답니다. 그렇게 기어코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자 큰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애들 싸움에 휘말려 퇴학을 면할 수 없게 되었죠. 저는 학교에 불려갔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퇴학을 당한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저는 속 이야기를 하기로 했답니다. 태경아, 네가 엇나가는 게 모두 엄마 탓이지?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지금이라도 마음을 잡고 사는 게 어떨까? 공부는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성실하고 평범하게만 살아주면 바랄 게 없어. 엄마 부탁이야. 물론 해준 게 없지만 너를 위해 적금도 들고 있으니까 엄마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나에 대해서 알긴 알아? 어릴 때부터 가난하다고 따돌림 당하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엄마가 그렇게 살았다고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해? 가난하다는 게 나에겐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그럴 바에야 날 낳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꼴을 보게 된 거라고. 아들은 제 솔직한 심정 고백에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끝없이 눈물이 흘렀고 아들에게 둘이서 잘 살아보자고 설득해봤죠. 그런데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고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방을 둘러보니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통장.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아둔 통장을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통장과 도장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대충 휘갈겨 쓴 아들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금방 갚을 테니까 신고는 하지 마. 하다 이제 도둑질까지 한 거였죠. 물론 아들을 위해 돈을 모았지만 이런 식으로 쓰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평범하게 살려면 대학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방의 전문대라도 나와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평범하게 살아주길 바라는 제 마음도 모르고 아들은 돈을 훔쳐갔네요. 아마 그 돈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유흥비로 쓸 게 뻔해 보였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돈을 모두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아들은 2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식당 일이 끝나면 아들 친구들을 찾아가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얼마나 멀리 도망쳤는지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같이 오토바이를 타던 친구들도 제 아들을 찾느라 고생이라고 하면서 제 아들을 찾으면 제일 먼저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도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고 아들은 저와의 인연을 끊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단념하고 언젠간 아들이 돌아오면 행복한 모자지간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이 돌아오는 걸 거의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에 대한 미움이 너무 깊어서 저를 만나기 싫은 아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아들이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었죠. 아들이 제 곁을 떠나고도 힘든 생활의 나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는지 제 여동생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동생이 결혼하고 보는 거니까 꼬박 10년 만이었네요. 저는 기댈 곳이 없었는데 동생이 찾아와서 아주 큰 힘이 되었답니다. 동생은 얼굴도 예쁘고 똑똑해서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동생의 모습을 보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죠. 한참 동안 수다를 떨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돈 봉투를 건네줬어요.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동생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제 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어두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 얼마인지 세어봤더니 100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제 월급에 준하는 금액이었죠.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동생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왔고 돈도 꼭 전해주고 돌아갔어요. 염치 없지만 그 돈을 모두 받았고 제 미래와 언젠간 돌아올 아들의 몫으로 생각하고 저금을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변함없이 식당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행여나 아들이 돌아올까봐 이사는 하지 않고 계속 같은 집에서 지냈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몰래라도 들리면 언제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돈을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그 돈이 사라지면 아들이 무사한 것이니까 돈이 없어지길 기도했어요. 하지만 돈은 항상 그대로 있었고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며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만큼 기쁜 일은 아니었지만 제 힘으로 제가 일하던 식당을 인수하게 되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연세가 들고 나서 물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싼 값에 식당을 넘기셨거든요. 다행히 제가 모은 돈과 동생이 준 돈을 합하니 식당을 인수할 금액이 되더라고요. 아들이 오면 줄 돈이었는데 더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제가 얼마나 미우면 15년이 넘도록 안 보고 살겠어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잊어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리고 아들 없이 15년을 지내다 보니 저에게 아들의 존재가 있었던 건지 헷갈리기까지도 했어요.
모두 제가 만들어낸 망상이 아닐지 남편이 죽으면서 제가 정신이 나간 건 아닌지 말이에요. 가끔 아들에 대한 꿈을 꾸는데 아들은 항상 제 꿈속에서 날고 있었어요. 걸어서 오지 않고 날아서 제 곁으로 오는 꿈이었죠. 그리고 뭐가 그리 행복한지 미소가 흘러 넘쳤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나 화를 냈어요. 엄마를 안 보고 사니 그렇게 행복하니? 뭐가 그리 좋아서 날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아들과 인연은 더는 이어지지 않겠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매일 돌아가신 아버지 흉을 보며 너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훈계나 하는 엄마인데 좋을 리가 있겠나 생각했죠. 머리로는 아들을 잊자고 하는데 가슴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매일 머리와 마음이 싸우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동생은 매달 저를 찾아왔습니다. 돌아갈 때는 항상 100만 원의 용돈을 주면서 말이에요. 저는 동생에게 이제 그만해도 돼. 10년 동안 나를 도와줬으면 충분해. 어딜 가도 너 같은 동생은 없을 거야. 앞으로 내가 갚으면서 살게. 라고 말했더니 동생은 뭔가 말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돈 봉투를 전하고 떠났답니다. 여동생의 남편이 큰 사업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편안하니 저에게 10년이 넘도록 베풀며 사는가 봅니다. 참 고마운 일이었죠. 제가 인수한 식당은 전보다 더 장사가 잘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만의 요리를 추가했거든요. 어릴 적 아들이 잘 먹던 콩나물 국밥이었죠. 고기를 먹일 돈이 없으니 매일 풀떼기만 먹였는데 아들은 콩나물국을 잘 먹었거든요. 다행히 손님들 입맛이 제 아들과 다르지 않아서 매출은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런데 환갑이 지난 나이여서 그런지 몸이 좀 힘들게 느껴졌어요. 전에는 눈만 뜨면 일을 시작하곤 했는데 요즘은 몸이 나태해진 것 같았죠. 게다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화장실을 수시로 들락거렸습니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았고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나오기를 반복했고요. 매일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동생이 찾아온 날 병원을 함께 가게 되었어요. 소변 검사를 받고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알려주는데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하니 하루 굶고 다시 오라는 겁니다. 저는 겁이 덜컥 났지만 동생이 우리 나이에는 다 그런 증상 하나쯤은 있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신장이 많이 망가지셨네요. 투석을 받으셔야겠어요.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저 여동생은 의사의 말투처럼 별거 아닌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제 몸 상태를 다시 설명해주는데 신장 투석이 보통 힘든 일도 아니었고 매주 병원에 나와서 씨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런 생활을 벗어나려면 당장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저와 동생은 너무 당황해 병원 밖을 나왔고 제 동생이 제 손을 잡고는 언니, 여기 돌팔이야. 다른 병원으로 가보자. 내일은 대학병원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라며 또다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다르게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갔던 병원은 돌팔이가 아니었습니다.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며 돈을 모으는 것까진 좋았는데 정작 제 몸을 돌보지 않았었네요. 그래서 전 매주 투석을 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야 했답니다. 진이 빠진 채로 돌아오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방 직원을 들뽑아서 어떻게든 식당이 운영되게끔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조리한 것만큼 아니지만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어 안심했어요. 그러는 동안 제 여동생은 제 신장에 맞는 기증자를 찾아 나선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전 동생에게 그러지 마.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수술할 돈이 어디 있어. 지금 하는 치료비만 해도 버거워. 라고 말했고 동생은 수술비는 걱정 마. 잘난 동생 뒀다가 뭐해?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 몸만 생각해. 건강해질 생각만 하라고. 그래야 아들도 다시 만날 거 아니야. 라며 저에게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어요. 매달 너한테 돈 받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그럴 수 없어. 너도 이젠 네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언니 옆에서 이러고 살래? 돌아가. 라고 동생을 돌려보냈는데 서운해하던 표정은 잊을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게 동생을 위한 말이잖아요. 며칠 뒤 동생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한숨을 쉬며 아휴,
넌 정말 말을 안 듣는 동생이구나 하며 한탄을 했어요. 그러자 동생이 언니 찾았어. 언니한테 신장을 기증한다는 사람을 찾았다고 라며 제 두 손을 잡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도대체 누가 기증을 하는 거래? 신장 이식은 아무하고나 맞지 않는다고 하던데 누군지 모르지만 참 좋은 사람이네. 내가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럼 병원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다음 주에 입원하기로 했으니까 언니랑 같은 병실에서 지낼 거야. 동생의 말에 저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생각했고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염치 없긴 하지만 여동생에게 수술비를 빌리기로 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동생과 함께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너무 떨려서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앞에 나타난 신장 기증자를 보고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다리 없이 휠체어에 탄 남자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엄마, 너무 오랜만이죠. 죄송해요. 제가 꼴이 이래서 찾아뵙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신장 기증을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다리를 만지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철없을 때 엄마 통장을 들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때 유흥비로 돈을 탕진하고 정신을 차렸죠. 하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순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퀵서비스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는 피하지 못해 이렇게 다리를 잃게 되었네요. 그러니 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엄마 가슴에 또 대못을 박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좀 나은 아들이 되겠다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보상금을 두둑히 받아서 작은 방과 공부할 책을 살 돈은 생겼어요. 그렇게 수능시험을 보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꽤 좋은 대학에서 저는 장애인 특혜로 등록금을 면제받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작한 일은 저 같은 놈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힘내라는 말을 전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많은 병원을 돌며 제 지난 이야기들과 사고 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들의 말이 끝나자 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생활비로 100만 원씩 준 것도 사실은 언니 아들이 준 거야. 나는 부탁만 들어준 거고. 비밀로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지금 눈으로 봐서 알 거야. 나도 몇 번이나 사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네 신장을 주겠다고? 난 못 받는다. 어떻게 자식 몸에 손을 대? 그랬더니 아들은 엄마, 앞으로 못난 아들 효도를 받고 오래 사시려면 수술하셔야 돼요. 이대로 엄마가 돌아가시면 저야말로 무슨 염치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러니 제발 제 뜻대로 해주세요.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과 깊은 포옹을 했습니다. 며칠 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아들과 나란히 누워 매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제일 힘들었는지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다리와 수술한 곳을 어루만지며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정말 미안해 태경아. 엄마를 용서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 몸이 망가졌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강해졌어요. 제가 철이 들고 공부를 하게 된 계기도 사고 이후였어요. 사람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건 모두 엄마 덕분이라고요. 그러니 제 몸을 보고 슬퍼하는 건 그만두세요. 이젠 제 마음을 봐주세요. 라면서 저를 슬피 울게 만들었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아들을 몰라봤다니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들에게 사랑을 몇 배는 더 주기로 했답니다. 퇴원을 아들이 강연을 하는 병원을 찾아 관객이 되었어요. 제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훌륭하게 커져서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아들이 깨달은 마음까지 관객들에게 전하자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힘차게 박수를 보냈고요. 그러자 아들은 강연 내용 중 자주 등장했던 엄마가 여기 오셨다며 저에게 일어나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객들에게 인사를 했고 뜨거운 박수를 받았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정말 훌륭하게 자랐답니다. 아들의 나이가 32였는데 결혼할 짝이 있는지 물어보려다가 말았어요. 아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대뜸 아들이 엄마, 저 결혼할 여자가 있어요. 주말에 데리고 올게요. 라면서 먼저 고백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의 처가 될 여자는 청각 장애인이었어요. 아들은 제가 이 사람 귀와 입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제 두 다리가 되어줄 거예요. 우린 그런 사이입니다. 라며 천생연분을 만났다고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혼주석에 앉은 저는 세상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 생각하며 결혼식을 눈과 마음에 담았어요. 휠체어를 탄 아들과 휠체어를 밀면서 함께 입장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둘은 100년 가약을 맺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조금의 세월이 더 흐르고 저에게는 손주 둘이 생겼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대신해 손주 녀석을 돌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보면 볼수록 어릴 적 제 아들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아마 사춘기도 오고 반항하는 날도 오겠죠. 그럼 저는 아들을 키웠을 때보다 더 엄하고 더 사랑하며 키울 겁니다. 물론 저보다 훌륭한 부모를 닮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지금 제 인생은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그걸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멋모르고 결혼해서 18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리고 아내는 저보다 한 살이 어린 17의 엄마가 되었고요. 아내나 저나 둘 다 없는 집에 태어나고 자라서 처음 시작할 때는 남의 일 더부살이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연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 사장님 내가 저희 사정을 딱하게 여기셔서 방 한 칸을 내주셨어요. 아내는 그 집 살림을 대신하고 몇 푼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저희 생활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 덕에 그래도 저희 부부는 아들 분열과 걱정은 안 하고 살았네요. 그렇게 몇 년을 아끼고 살다 보니 좁고 허름한 집이지만은 저희 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집을 얻어 나간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무척 아쉬워하셨죠. 사장님께서는 자식이 없어서 제 아들놈을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기에 많이 섭섭해 하시는구나 하고 여겼네요. 그리고 역시나 제 생각이 맞다는 듯 사장님은 툭 하면은 제 아들이 보고 싶다면서 아내와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누가 내 자식 예쁘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 또한 사장님의 그런 마음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그건 제가 그때까지 살아가며 받은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와 사장님이 간통을 저지른 것이에요. 그 일은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면서 자연스럽게 밝혀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가니 이제 겨우 5살 먹은 아들이 제게 엄마가 아빠 사장님 집 가랬어.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집에는 아들밖에 없었죠. 생전 이런 일이 없었기에 무슨 영문인가 싶어서 아들 손을 잡고 사장님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인부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짐을 옮기는 모습이나 또 마당 한쪽에 서서 자신의 피아노가 실려 나오는 걸 지켜보던 사모님의 모습이나 낯설기도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모님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 무슨 일 있나요? 그런데 평소 무척이나 상냥하시던 사모님이 제 말에 대답은 않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이때 저는 이미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막상 집안에서 아내의 배위에 사장님의 손이 올려진 모습을 보았을 땐 그리 놀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물었네요. 당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내가 대답하려 하자 사장님이 아내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고는 제게 말하였습니다. 봉선이가 아이를 가졌어. 그게 사장님한테 들을 얘기는 아닌 듯하네요. 아내랑 둘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제 말에 기분이 안 좋은지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눈치가 없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자네처럼 끝까지 곤란하게 하려고 이러는 건가? 봉선이가 임신한 아이는 내 아이네. 봉선이랑 자네는 그만 갈라서도록 하게나. 그러면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저는 선자리에서 바로 봉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돈으로 20만 원 정도 들어있었던 것 같네요. 그 당시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으니 저에겐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두고 나오려다 제 손을 꽉 잡고 있는 아들놈을 내려보니 어미 없이 키우는데 이 정도면 적게 받는 거다 싶어서 돈을 손에 쥐었네요. 그리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걸 겨우 참고는 한마디 하였습니다. 아들한테 어미를 뺏은 돈이 겨우 이겁니까? 하긴 봉선이 저걸 생각하면 이만큼도 꽤 많이 주셨네요. 방으로 기어들어간 전체의 귀에도 들릴 수 있도록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아들을 들쳐안고 사장집을 나왔죠.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저는 한참 고민 후에 공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공장 사람들도 제 처지를 모두 아는 것 같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혹시나 저와 어울리다 불이익을 당하는 게 걱정이 되었는지 저를 본체 만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저씨는 저를 딱하게 여겼는지 저쪽 구석으로 저를 불러서 충고를 해주셨어요. 김구나, 내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얼추 얘기는 들었다. 여기 나와봤자 일만 해주고 월급도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딴 데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서 들은 얘기를 해주셨죠. 그 아저씨의 말로는 저만 몰랐지 전처와 사장의 관계는 이미 공장 사람들에겐 꽤 유명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카터라식으로 소문만 돌았던 거라 다들 쉬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공장 사람 중에 발빠른 사람이 전날 밤 상황을 알게 되면서 기정사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론 사모님이 애를 못 가져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나 보더라고. 그러다 자네처가 사장님 자식을 임신했으니 옳다구나 하고 사모님 자리가 그리로 돌아간 거지. 김군, 자네가 억울한 거야. 세상이 다 알지만은.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런 여자는 미련 없이 버리는 게 상책이네. 그러고는 아저씨는 한참을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더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아저씨의 말씀대로 이들은 열심히 일해도 월급을 떼이겠다 싶어서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요새야 노동자가 억울할 일이 별로 없지만은 그 시대엔 월급 떼이고 못 받는 일은 수두룩하니 억울하다고 호소할 것도 없었죠. 그 후로 저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처와 인연을 끊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죽으라고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고 살았었네요. 어느 날 돌아보니 저는 3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국민학교 졸업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저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들 또래 자식이 있는 동네 친구가 얘기하기를 웬 여자가 국민학교로 저희 아들을 몇 번이나 찾아왔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전처가 바로 떠오르더군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이 말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동혁아, 혹시 누가 학교로 널 찾아오지 않았니? 아들은 제 말에 잔뜩 주눅 든 얼굴로 하고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제 예상이 맞아 떨어진 거죠. 더 물어봤자 아들이 대답할 것 같지도 않아서 다음날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전처를 만나게 되었어요. 전처는 고생이 많았는지 폭삭 늙었더군요. 그래도 그 사장이 여전히 돈은 잘 버는지 걸친 것들은 전부 비싸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해야 이 뻔뻔한 여자가 다시는 얼굴을 들이밀지 않을지 고민했네요. 그런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분류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뻔뻔함을 따라갈 수 없더군요. 전처가 저를 보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빠,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안 그래도 연락 한번 할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요. 네가 왜 나한테 연락을 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저는 화가 나 말했지만 이 여자가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러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차나 한 잔 마시자던 전처의 제안을 수락하고 다방으로 들어갔죠. 전처는 날씨가 많이 풀렸네 어쩌니 하면서 한참을 딴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이런 쉰소리 할 거면은 그만 일어나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뭔 말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빙빙 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바쁜 사람 잡고 날씨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여우짓 하는 거는 못 봐주겠다. 원래 전처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온갖 여우짓을 해서 얻는 여자였거든요. 그러고 제가 일어서려니까 그제야 원래 하려던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내가 동혁이 데려갈게. 듣던 중 가장 황당한 말이었죠.
뭐 대충 하는 말을 들어보니 사장과 사장의 부모 되는 사람들이 아들 낳으라고 제 전처를 마누라 자리에 갖다 앉혔나 본데 몇 년 동안 줄줄이 딸만 낳았나 보더군요. 하다 안 되니까 사장이 제 아들을 데려오자고 했답니다.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이 다방 의자를 손에 들고는 던지려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적이 소리쳤습니다. 한 번만 더 동혁이 앞에 나타났다가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사실 의자를 진짜 던질 생각은 없었지만은 충분히 전처가 겁을 먹도록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처는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의 눈치로 봐서는 제 엄마를 가끔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것도 못하게 하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천련을 끊는 짓은 차마 못하겠어서 아무 말 안 했네요.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전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놈이 내색하는 것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잊혀진 거였죠. 그러다 아들이 대학을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우연히 전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하던 연탄 공장에 화재가 나면서 그 집안이 폭삭 망하고 그 집안 사람 전부가 야반도주를 했다더군요. 그게 전처가 저를 찾아오고 난 후 2년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렇다면 아들 녀석도 그쯤 전처와 연락이 끊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꽤 지난 일이고 또 전처 얘기를 굳이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아서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제가 살고 있는 지방 국립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네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는 아니지만 저에겐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숫기도 없고 내성적이라 학교를 다닐 때도 학교와 집만 오가더니 직장에 들어가서는 회사 집만 반복하더군요. 저러다 아들이 평생 연애 한번 못해보고 총각 귀신으로 죽는 건 아닌지 아비로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호에 불과했네요. 연애하는 내상 한 번 없던 아들이 어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언제 한번 시간 좀 내주세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 사귀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티가 풀풀 풍기더군요. 게다가 얼마나 곱게 자랐는지 식당에 가서도 직접 물 한 것을 떠오는 법 없이 제 아들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끊임없이 시키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눈엔 그 여자와 결혼하면 고생길이 훤하게 보이는데 제 아들은 마음을 뺏겨도 아주 단단히 뺏긴 것 같았죠.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들에게 지나는 말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아가씨가 너랑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니? 제 딴에는 아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돌려서 말했는데 그래서인지 아들은 제 말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더군요. 나연이가 고생하면 안 하고 살아서 그게 걱정이긴 해요. 제 벌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 혹시 나랑 결혼해서 고생만 시키는 건 아닌지. 그 순간 정말 수많은 생각을 했네요. 다른 부모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수밖에 없었어요. 생전 부모 사랑도 온전히 못 받고 자란 아이가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에게 온 마음을 다 뺏긴 모습을 보니 뭐가 됐든 저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다행인 거는 그간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 아들의 결혼 자금을 부족함 없이 해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 후 상견례 날이 되어 사돈 집안과 만나게 되었어요. 안사돈과 바깥사돈 모두 저보다 10살은 많은 것 같았죠. 제가 워낙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니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다 해도 자리가 자리니만큼 서로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깥사돈은 사업을 크게 한다면서 한참 자기 자랑하는 것도 모자라서는 저희가 은근히 말을 놓더군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 분위기 망치기 못해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이야기가 그리 흘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땅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건설업을 하는 바깥사돈은 땅 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부동산을 사두는 게 앞으로 좋을 거라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저는 원래 친한 사람과도 재산에 관한 얘기를 잘 안 하기에 그저 내내 그러면서 분위기만 맞추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부동산은 좀 가지고 있었기에 귀가 솔깃한 얘기기는 했어요. 뭐 그렇게 그날의 상견례는 끝이 나고 아들 뇌에는 무사히 시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원래도 살이 없는 체질인데 결혼을 하고 나니 몇 달 사이에 눈에 보일 만큼 살이 쭉쭉 빠지더군요.
어쩌다 제 집으로 오면은 비실거리면서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 보니 며느리는 전업주부라면서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제 아들을 뭐 부리듯이 부려대더군요. 제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일하는 사람 못 쓰는 거니 전부 아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저 때는 정말 못 참겠더군요. 근데도 아들이 그런 생활에 불만이 없어 보이니 제가 괜한 불화를 만들 수도 없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도 아들 내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귀 막고 눈 감고 살아보려 했죠. 하지만 밤에 자려고 눈만 감아도 불쌍한 아들놈이 떠올라서 그대로 지나치진 못하겠더군요. 결국 저는 아들이 퇴근 후에 집에서 몸이라도 좀 편하라는 마음으로 제 돈으로 일하는 아줌마를 고용해 줬습니다. 사실 저도 묶인 재산이 많다 보니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주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야 어차피 젊고 돈을 벌어도 딴 데 들어갈 일이 없으니 조금만 허리띠 졸라매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집에 일하는 사람을 두고 나니까 아들의 얼굴도 확연히 좋아지는 게 보이더군요. 그 아들 내에는 큰 탈 없이 자식도 낳고 잘 지냈습니다. 저도 손주를 품에 안으니 제 자식과는 또 다른 감정이 샘솟더군요. 더구나 제 전처만큼은 아니지만은 며느리도 자식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는 듯 하여서 더욱 손주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러다 손주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숙박업을 시작했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도 부동산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해변이 보이는 곳에 미리부터 쌓아둔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융자를 받아서 예쁜 펜션을 지었어요. 부지는 제법 컸지만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한 개등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천천히 하나 둘 동을 늘려서 나중에 꽤 큰 펜션 단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꽤 오래 계획한 건 사실이지만은 원래라면은 60대쯤 되었을 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보다 10여 년을 앞당긴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펜션 앞 바다에 2, 3km만 나가면은 무인도가 있는데 그곳이 곧 개발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자연 생태 어쩌고 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육지에선 다리로 건널 수 있게 한다더군요. 그 계획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관광객이 많이 몰릴 거라는 예상이었죠. 그래서 저도 서둘러서 공사를 시작하고 펜션을 지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그쪽 해변으로 땅을 가진 사람치고 가만히 구경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요.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꿈에 부풀면서 가진 땅에 빚을 얹어서 이런저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결국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무인도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일로 동네 사람 절반 이상이 빚쟁이가 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나마 저는 작은 펜션으로 시작한 거라 빚도 많지 않았고 또 정성 들여서 이것저것 신경 쓴 부분이 많아서 소문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었지만은 착실히 빚은 갚으면서 살 수 있을 정도였네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네가 저를 찾아와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자식들과 밥 한 끼 먹는 게 뭐 특별할 건 없는데 그날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특히나 보통 같으면은 저희 집에 오면은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뚱하게 있던 며느리가 그날따라 저에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생각 안 하던 요리까지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저는 아들 내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 내는 밥을 먹고 난 후 한참을 궁금하지도 않은 제 안부를 묻더군요. 아버님, 요새 몸은 괜찮으세요? 이 회사에서 건강검진 할인받아 할 수 있다는데 아버님도 이번에 하시는 건 어때요? 나는 아픈 데 없이 건강하니 걱정 말고 사돈 어르신들 건강검진이나 시켜드리지 그러냐?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부모님이랑은 연락도 잘 안 돼요.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돼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워낙 사업 수완이 좋아서 지금 아버님 땅 정도만 있어도 금방 재개할 수 있을 텐데 그 많은 땅을 경매로 다 잃으셨으니 앞서 말한 무인도 사업에 바깥 사돈이 크게 손을 댔고 결국 사업이 유야무야되며 쫄딱 망했다는 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제가 가진 이 땅을 바깥 사돈 사업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참,
아무리 내 며느리지만은 칼만 안 들었지 날 강도가 따로 없다 싶었네요. 저는 며느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들은 척 그날 식사 자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아이들을 재빨리 집으로 돌려보냈네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밤낮 없이 저를 찾아와 괴롭히더군요. 처음에는 빙빙 돌리던 말도 나중에 아예 대놓고는 말하였습니다. 아버님,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한테 임대를 하시라는 거예요. 당장에 임대료를 못 드리지만 나중에 수익 나면은 못 드린 임대료까지 전부 계산해서 드릴 거고요. 하지만 제가 당장 수익이 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생계가 달린 문제라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절대 포기가 없더군요. 아들을 얼마나 복가됐는지 하루는 아들이 손주 녀석과 둘만 찾아와서는 제 앞에 눈물을 보이며 사정을 하였습니다. 정 안 되면 아버지는 제가 모시고 살 테니까 여기 땅 제 처갓집에 임대해 주세요, 아버지. 아내가 이 일로 죽으려고 해요. 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아버지. 저는 빗자루를 들고 와서 아들놈을 때리며 내쫓았어요. 이놈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사돈한테 덜컥 맡겼다가 이 땅까지 전부 경매로 넘어가야 네가 제정신을 차릴 생각이냐? 제 말에 아들은 울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몇 번이고 반복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저는 이 일은 그렇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에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요. 그러다 손자 녀석의 여름방학이 되어서 아들과 며느리는 손자 녀석을 제 집으로 보냈습니다. 매번 손자의 방학에는 제 집에서 저와 함께 보냈기에 별다를 것 없는 일이었죠. 제 손자 녀석은 부모를 닮은 구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13살 남짓한 아이였지만 영리하고 의젓한 아이였죠. 저는 아이와 함께 낚시를 하기도 하고 여러 소일거리를 하는 걸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아이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놈이 주변 친구에게 빌렸다며 2인용 보트를 가지고 펜션으로 왔더군요. 저와 손자는 그걸 보자마자 바다로 낚시를 갈 생각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아들 하나였고 2인용 보트라 무리해서 셋이 탈 수는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궁리하는 듯 보이더니 묘체 얼레더군요. 그럼 저기 무인도 갯바위 가서 낚시하면 되겠네요. 제가 아버지 먼저 모셔다 드리고 아들놈 데려다 주면 되잖아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무인도 갯바위에서 낚시할 일이 좀처럼 없다 보니 저와 손자 녀석은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과 며느리가 제 땅을 뺏기 위해서 계획한 일이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아들은 저를 태우고 무인도에 내려주더니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는 잽싸게 보트에 올랐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은 곧이어 손자를 태우고 다시 올 것이기에 저는 아들과 손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들과 손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아들놈이 저를 무인도에 내다 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허기지는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집을 나오기 전 이것저것 꾸려놓은 가방을 살폈습니다. 간단히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있었고 또 언제 넣어둔 건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쓴 쪽지도 하나 있었네요. 쪽지에는 하루만 무인도에서 지내면은 땅을 해결한 후에 데리러 오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보면서 돌아가며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하고 아들놈과 인연을 끊어야겠구나 생각했네요. 그렇게 뜬 눈으로 하루를 보내고는 다음 날이 되니까 아들은 약속한 대로 저를 데리러 왔더군요.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보트를 운전해갈 생각은 안 하고 한참 생각에 빠져 있더니 갑자기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얼마 없으면서 왜 그때 어머니한테 날 안 보내셨어요? 그 집에 갔으면은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 돈 때문에 내가 이런 불효 자식이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들은 내내 어렸을 적 제 엄마가 찾아왔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 속으로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들 말 중 가난이 불효를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사무치더군요. 아들을 용서할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들에게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그 땅을 넘겨준 거라 생각하기로 하였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니들이 바라는 건 손에 넣었으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서로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자꾸나. 제 말에 며느리는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넣었으니 아쉬울 게 없다는 듯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아들과 손자에게 그만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여보, 얼른 일어나. 지훈이 너도 네 짐 가져와서 차에 실어. 아들은 이를 이징역으로 만든 건 본인임에도 뭐가 불만인지 원망 섞인 눈으로 한참이나 저를 쳐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그런데 손자가 이제부턴 저와 함께 살겠다고 제 부모를 따라 나서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네가 손자에게 윽박 지르다가 애가 워낙 완고하게 굴자 좋을 대로 하라면서 애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사실 손자 녀석도 그날 하루 때문에 저와 산다고 한 건 아니에요. 아들네에는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 있으면서도 1년에 한두 달을 제외하곤 항상 저에게 아이를 맡기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의 사소한 잘못에도 아이에게 무척 화를 내곤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손자는 제 집보다는 저와 함께 있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 아이는 어린 나이였지만은 스스로 부모가 아닌 저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저 또한 손자를 아들 내외에게 맡긴다는 게 영 탐탁지 않았기에 오히려 손자와 함께 살게 된 것이 다행으로 여겨졌네요. 그 후 저는 손자 녀석을 데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곳을 이사를 하고 다시 일도 시작하며 새 삶을 준비하였습니다. 한동안은 가끔 아들놈에게 연락이 왔지만 그때마다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니까 그제야 연락이 아예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저는 아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네요. 손자 녀석은 제 손에서 부족한 게 많았을 텐데도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학 법대로 진학을 하더군요. 그리고 법관이 되고 싶다며 사법고시를 준비하였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하는 손자 녀석이었기에 저 또한 금전적으로 아낌없이 후원하며 아이를 응원하였습니다. 몇 년 뒤 손자는 공부의 결실을 맺어서 시험에 합격하였어요. 그 연수원을 거쳐서 판사 임용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아들 내외에게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지훈이랑 할 얘기가 있는데 애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1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다가 전화해서 대뜸 한다는 말이 그 말이냐? 내가 분명 그때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자고 했던 말 기억 안 나냐? 난 오늘 전화 못 받은 걸로 할 테니까 앞으로 지훈이도 찾을 생각 말아라. 아무래도 며느리가 손자를 찾는 이유가 꺼림칙해서 그렇게 제 손에서 끊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에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장인어른이 지금 사기죄로 구속됐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희 부부도 어쩌다 보니 같이 휘말리게 되었어요. 저 한 번만 살려준다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그 소리에 노발대발하며 도와주고 뭐고 할 것도 없으니 여태저래 영 끊고 살자고 소리쳤죠. 하지만 아들네에는 당장 법정에 서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제가 소리치는 것에도 아랑곳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아버님이 우리 지훈이 설득해 줄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뿌리를 내린 데 꼼짝없이 있었습니다. 가만 보아하니 이미 손주를 찾아갔다가 부탁을 거절당한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했던 후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20년 전 나를 무인도에 버린 날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면 오늘이 되어 아들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큰 소리를 치는 일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책에 가까운 후회였어요. 이제라도 틀어진 일을 전부 바로잡고자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죠. 제 입에서 희망적인 말이 나올 거라 한껏 기대한 얼굴로 부부는 제 앞에 다소곳이 앉더군요. 저는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손자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해야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자초지종을 전부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궁지에 몰린 사람답게 제 말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한테 공사 자금을 투자를 받았는데 일단 급한 일이 있어서 공사 대금을 먼저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로 공사 진행을 안 했다고 덜컥 사기죄로 고소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부부도 투자자를 만나서 고소를 취하라고 몇 마디 겁을 줬는데 그걸로 또 협박죄로 고소를 한다네요. 근데 그게
CCTV도 없는 공터에서 저랑 이랑 또 투자자 한 명에게 한 일이라서 증거도 없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고소를 한다니 사실 큰 문제가 되겠냐마는 지훈이가 나서서 한번 만나주면 어디 판사 가족한테 뭘 더 어쩌겠어요? 제가 부탁하려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아들이 직접 그 투자자 만나서 명함이라도 한 장 건네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투자금을 횡령했고 또 그 문제로 투자자를 협박까지 했는데 아들이 판사니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다시 한번 위협을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공사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 거냐? 그러고 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협박을 했다는 거야? 아버님, 제 말 안 들으셨어요? 공사 대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사 진행 자체가 지금 어렵다고요. 공사를 시작하거나 돈을 줄여줄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투자자한테 했다는 협박도 큰 건 아니에요. 밤에 공터에서 만나서 다시는 돈 얘기하지 말라고 그 집 주소랑 가족들도 전부 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강조만 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고도 며느리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데 했어요. 일단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손자 녀석에게 녹음한 걸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후에 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손자는 일이 많아 늦게 퇴근하고 쪽잠을 자고 다시 출근하는 것 같았죠. 저는 다음날 오전쯤 채비를 하고 손자가 일하는 지방 법원으로 갔어요. 바쁜 손자를 불러낼 수 없어서 전날 밤 녹음한 핸드폰을 상자에 넣어서 손자에게 전해달라고 하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 저는 손자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늦을 거라 생각하고는 먼저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손자가 퇴근하고 집으로 왔더군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섣불리 꺼낼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손자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할아버지가 주거시 상자 받았어요. 확인하고 상대방 변호사에게 증거 제출하라고 넘겼어요. 그러면서 손자는 판사 임용이 되었을 때 한 번은 제 부모가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할 것이라 생각했었답니다. 그래서 손자는 그때가 오면 매몰차게 뿌리치리라 생각만 했지 제 부모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꼭 제 아비와 어미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 후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사도는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핸드폰에서 녹음이 증거가 되어서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제 손자의 손으로 직접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네요. 결국 누구보다 올곧게 자란 손자 녀석이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법으로 아들네를 심판한 것이죠. 요새 손자 녀석이 일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든데 어느 하루 손자와 느긋하게 낚시질하며 지나온 세월을 털어버리고 싶네요.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